변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른바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썼던 독일 경제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구겨졌습니다. 독일 국민차죠.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폭스바겐의 위기는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말에 중국의 성장색을 막기 위해서 최대 45.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의외로 이 독일이 이런 폭탄 관세에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추격자인 중국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통신원 취재 수첩 뉴질랜드로 가볼 텐데요. 뉴질랜드는 장애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뉴질랜드 장애인 전략에 대해서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스톰섀도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테크스 전술 탄도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자 영국도 뒤따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중동 상황 의제로 회의에서 10개 선출국 이사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4개 나라가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만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 행사해서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휴전 요구안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과 결부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미국 서북부의 폭탄 사이클론이 강타해 2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강력한 저기압 폭풍이 발달해 미국 서부,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 족부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풍이 전신주 등 전기 설비를 파손시키면서 정전도 잇따라 발생해서 워싱턴주에서 48만 7천 가구가 정전이 됐고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 4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우와 홍수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장 조직의 폭력 사태에 노출된 카리브해 섬나라 하이티에서 일주일 동안 최소 1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최소 150명의 사망자와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수도에 남아있는 주민 400여 명은 사실상 인질로 잡혀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약탈, 납치, 방화 등 하이티 내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CNN 방송은 현지 구호단체 관계자를 인용해서 일부 경찰관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유럽 인력 4,000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포드는 2027년까지 독일에서 일자리 2,900개, 영국에서 800개, 다른 유럽 국가에서 300개를 줄이기로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럽 전체 인력의 14% 정도입니다. 포드는 작년 2월 달에도 유럽 직원 3,8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수익률 감소로 비상경영이 들어간 폭스바겐은 지난달 독일 내 공장 10곳 중에서 최소 3곳을 폐쇄하고 직원 임금 10%를 일괄 삭감하는 방안을 노조에게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종전과 확전의 기록.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타격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스톰 섀도 사용을 승인한 것을 알려줬고 영국 정부가 이걸 분쟁 확대로 간주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먼저 우크라이나 측에 사거리가 300km인 에이테크스 전술 탄도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하자 영국도 뒤따라서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요 20개국 정상에 참가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앞서 18일 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승리하도록 절대 내버려둘 수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서방 당국자들의 비공식 대화에서 스톰 섀도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식통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총리실, 국방부, 외무부 등은 작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스톰 섀도 사용에 대해서 언급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BBC 방송은 영국 내각이 러시아의 격한 반발을 우려해서 이번 스톰 섀도 사용에 대해서 영국이 주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정리를 이제 해보자면 서방 측에서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렇게 지원을 더 해서라도 전쟁을 좀 빨리 끝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지원이 과연 확전이 될지 아니면 그렇죠. 종전이나 정전에 이어질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러시아가 북한 병사를 끌어들이면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의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풀어주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사실은 영국이 미국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이 스톰 섀도는 전투기가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고 작전 반경이 250km. 그러니까 미국이 준 에이테크스는 300km. 그리고 네. 영국이 준 것은 250km. 그러니까 이 지역을 대부분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네요. 특히 스톰 섀도는 적진의 벙커나 탄약 저장고를 뚫는데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스톰 섀도 미사일 수량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목표물을 신중하게 골랐을 것이다라고 BBC가 전했습니다. 네. 에이테크스와 마찬가지로 스톰 섀도 사용 허가도 좀 늦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전장에서 큰 변화는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에 러시아 본토 사용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러시아는 이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좀 더 떨어진 곳으로 폭격기, 미사일 여러 가지 탄약들을 미리 옮겼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잠재적인 공습 위협 때문에 폐쇄했었던 자국 대사관을 하루 만에 다시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날 출근하지 않았던 대사관 직원들이 21일 날 다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잠재적인 대규모 공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키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고요. 잇따라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도 키우에 있는 자국 대사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미트리 메드베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번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이건 사실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강력한 어조로 서방 국가들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논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크렘린궁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단 우크라이나가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한다는 전제 조건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틴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요 영토를 다시 내줄 가능성도 없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에 따르면 네.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불안한 문제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군대 축소 그리고 러시아어 사용 제한을 금지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도 약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트럼프 측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은 양측을 하나로 묶어서 평화 협상을 이끌고 전쟁과 사륙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한 달 정도밖에 한 두 달 정도 남았죠. 그 네. 상황에서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러시아도 그렇다면은 공화당 정부와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약 18%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은 80%를 장악하고 있고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도 러시아가 7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휴전한다.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할 것이다. 뭐 협상장에 나갈 것이다 하지만 또 이렇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 그렇게 많이 변한 입장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변화가 좀 네. 앞으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 전쟁이 시작이 됐지만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전쟁을 끝낸다. 그러면 이 공은 모두가 공화당 정부로 넘어가는 셈이 되는 예.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배신의 대가.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는 참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네. 인질들을 구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면은 1인당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억 원 정도의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인질을 구출해주는 사람에게는 본인과 가족에게 안전한 탈출로를 제공해 줄 것이고 구출한 인질 한 명당 500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하마스 측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마스가 인질 잡고 있으니까 하마스 구성원 중에서 누구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인질을 탈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면은 돈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인질을 해친다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를 추적하고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것도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가자 지구 전쟁의 휴전 그리고 인질 교환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자 인질을 억류주인 하마스 내부에 배신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그렇죠. 던진 건데 네. 70억 이건 사실 어머어머. 본인이 이래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돈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전쟁은 네타냐후 총리 생각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날 거니까 전쟁에 지고 다 잃지 말고 지금 돈이라도 준다고 할 때 넘어와라. 배신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2013년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하마스 측에서 무려 250명의 인질을 납치를 했고요. 중간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풀려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00명 정도 인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사실은 생사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 모두가 그렇죠.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마스는 전쟁 중단과 가자지구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이게 돼야지만 인질을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뭐 양측의 이 전쟁 얘기를 지금 계속 네.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에서 하고 있는데 양쪽 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죠. 맞습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초기에 인질들을 구출하는 거 먼저 했어야 됐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었고 전쟁을 계속 지속하는 바람에 인질들을 구출할 시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도 그렇죠. 이스라엘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맞아요. 있고요. 끝날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약속은 지킨다. 네. 예, 지킬 약속만 해야 된다. 뭐 저도 네.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맞습니다.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게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이라면 정말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네네. 우리가 한 거는 우리가 꼭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이렇게 한했을게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음.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보조금 지급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게 됐고 네. 트럼프 당선인은 안 줘. 그렇죠. 못 줘. 왜 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빨리 이걸, 이제 마무리를 마무리하고 짓기 위해서 주기로 한 거는 네. 주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하면서 반도체법과 관련된 민주당 정부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정부가 떠나는 시점까지 기업들에게 주기로 한 그 보조금 자금에 대해서 이걸 대부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발표한 대로 이 자금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화당 정부는 사실상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이제 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약속한 것은 민주당이 지키겠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도체법에 대해서 매우 나쁜 거래다라고 비판하면서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 내 제조 공장을 짓도록 유도를 하겠다. 보조금을 줘서 주는 게 아니라 관세를 부과해서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폴리티코와 미국의 월스트저널은 상무부가 2달 안에 가능한 많은 반도체법상의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는 2022년에 반도체법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 390억 달러를 주기로 배정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300억 달러는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난 15일 날 미국 상무부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애리조나 법인 반도체 법에 대해서 보조금을 최대 66억 달러 지원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어쩌면 2달 안에 우리도 받을 그렇죠. 수 있지 기대를 하게 않을까라는 되죠. 기대를 갖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인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상무부와 보조금 예비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이 확정된 사례는 TSMC가 지금 처음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지 공장 투자 관련해서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고 조만간에 TSMC에 들려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에 분명한 데드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반도체법 보조금 규정이 철회될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정부 이양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꼭 지켜지도록 공화당 정부에 확실하게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브로맨스를 뛰어넘는 황금 파트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브로맨스 그러면은 남자들 사이의 우정, 돈독함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네. 트럼프와 김정은, 트럼프와 아베 총리,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까지 이어지고 네, 있는데 네, 네. 이번에는 브로맨스를 뛰어넘는 황금 파트너, 골든 파트너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석이 룰라 다오시바 브라질 대통령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나는데요. 네. 두 나라가 무역, 기술 그리고 환경 보호 등 해서 40개 협정에 대해서 서명하면서 두 나라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 주석은 룰라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서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양국은 서로 성공을 돕는 황금 파트너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도 이번 파트너십이 모든 기대를 뛰어넘고 양국 관계 새로운 국면을 열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정에서 중국의 1:1로 그러니까 육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그리고 브라질의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두 정상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쉐일이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서 브라질 국영통신회사인 텔레브레스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과 브라질과 중국 두 네. 나라가 이렇게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하기 위해서겠죠. 다들 굉장히 바쁩니다. 각 국가가 지금 네, 엄청 발빠르게 머릿속 셈이 복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얘기는 브라질은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네. 중국, 러시아 같은 미국의 소위 말하는 경쟁국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룰라 대통령의 전임자인 보소나루 전 대통령과 사실은 친분이 더 두텁습니다. 지금 룰라 대통령은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과는 전혀 결이 같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민정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 정부와는 원만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브라질이 브릭스 선도국가 중 하나이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도 상극입니다. 이런 가운데 룰라 대통령이 남미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스루 이제 여기를 통해서 영내 자유무역 시장을 확대를 꾀하고 있고 일단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서 이거 좀 막아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인의 요즘 브로맨스에 등장하는 일론 머스크와도 사실 브라질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예. 브라질 대법원이 4월 달에 이 X가 가짜 뉴스를 방치한 이유 때문에 벌금을 부과했고요. 그렇죠. 네, 네. 8월 달에 X에 대해서 운영 폐쇄 조치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것 역시 브라질과 미국은 좀 껄끄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은 브라질과 미국의 불편한 관계가 브라질과 협력 강화하는데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브라질은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활용해서 중국이 2000년대부터 브라질의 석유, 철강석, 콩을 대거 수입했고요. 룰라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였던 2009년에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과 브라질이 협력을 강화해서 2기,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를 좀 피해보겠다라는 네.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각 나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렇죠. 지금 어떤 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그 마지막에 준비하셨던 이 국제정치에 지치신 분 요 얘기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좀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네. 전해드린 것 같아서. 이탈리아 사르디나 섬에 있는 올롤라이시에서 최근에 이제 이민 홍보, 그러니까 이주 오십시오라는 네. 홍보 사이트를 내놨는데요. 국제 정치에 지치신 분들은 여기로 오십시오. 인류라면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류로. 말하면서 네. 사실 네. 이제 좀 미국 정부도 뭐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약간 지친 사람들은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도시가 원래는 인구가 2,2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절반까지 줄면서 1,100명대로 뚝 떨어졌는데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이민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집 인류라면은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홍보 문구를 봤어요. 근데 네.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Starting from 1유로부터 10만 유로까지. 아, 그러니까 인류로만 있는 건 아니었군요. 10만 유로면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가장 싼 그래도, 집이 예. 1유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택이 다양하니까 한번 와서 편하게 지내십시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조윤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티브 타이러의 The Way You Look Tonight 전해드립니다. Someday, when I'm awfully low, when the world is cold, I will feel a glow just thinking of you and the way you look tonight. Oh, but you're lovely with your smile so warm and your cheeks so soft. There is nothing for me but to love you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With each word, your tenderness grows, tearing my fears apart. A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말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두고 무례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드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 등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이 전임 정부에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자신이 명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면서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김은대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클랜드에서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우리 교민 중에 장애를 딛고 훌륭한 화가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네. 올해 34살의 최다원 씨인데요. 오클랜드에서 그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최다원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9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네. 선천성 청각장애와 고도 근시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림 솜씨가 남다르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채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뉴질랜드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최다원 작가의 작품은 뉴질랜드 국내외에서 많은 전시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 9월 2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트파라 전시회에 뉴질랜드를 대표해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언제 생각하기에는 시각장애가 있으시니까 그림 그리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까요? 네, 고도 근시이기 때문에 물체를 아주 가까이 봐야 됩니다. 네네. 휴대전화기에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확대해서 그리는데 아주 섬세하고 독창력이 뛰어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의 그림을 보면 두뇌나무, 브레인 트레인, 라벤더 농장 등 자연을 주제로 한 것이 많고요. 네. 시계를 주제로 한 그림이라든가 커피향을 그린 그림 등이 있는데 앞으로는 과학을 주제로 하는 그림이라든가 인종차별 같은 좀 무거운 주제,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최대원 작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물론 뭐 그림에도 담겨 있겠습니다만은 인터뷰에서 직접 전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도 어릴 때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사춘기도 오래 겪었다고 하는데 네.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네. 작가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통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다원 작가는 어머니가 수화를 해서 통역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어로 글을 쓰고 답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화가로 성장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 보내셨을 텐데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의 자아 개발이라든지 사회 진출 돕기 위해서 장애인 전략이라는 걸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에 뉴질랜드 장애인 전략이 처음 개발된 후에 네.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추진하는 장애인 문제 장관도 있어서 장애인 전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의회에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장애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의 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도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능동적으로 이제 사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대표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질랜드 장애인 전략은 8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먼저 교육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뉴질랜드에서는 완전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심각한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도 비장애인이 다니는 칼리지,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이 칼리지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장애가 있어도 일정한 전문 기술을 익힐 수가 있고 또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선택권, 영어로는 Enabling Good Lives를 보장하고 있어서 네. 장애인이 원하는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할 권리도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어린이가 능력이나 장애 관계없이 지역의 놀이터와 공원에서 함께 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공공시설의 접근 통로라든가 새로운 놀이 장비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책 소개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은대 통신원이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이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몰락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면 독일 자동차 산업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세계 경제 이슈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독일과 폭스바겐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삼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유럽이 중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높였네요, 많이.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네. 유럽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매기는 상계 관세라고 하는 걸 확정을 했는데요. 네.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상계 관세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 정부가 특정 산업을 키우려 할 때 보조금이라고 하는 걸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이 그랬었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인 경우에는 외국 기업에게 시장을 내줘야 하고 또 네. 수입품이랑 경쟁을 하게 되면 자국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무역을 수호한다고 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보조금을 불법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무역 상대국이 이런 반칙을 쓸 때 그걸 네. 상쇄할 수 있도록 관세를 더 얹을 수 있는 일종의 보복 관세라고 하는 걸 상계 관세라고 하는데 네. 그 권한을 이번에 발동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인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에 가장 낮게는 7.3%포인트, 가장 많게는 35.3%포인트를 더 얹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뭐 100% 관세 매기겠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맞습니다. 웃으시는데 미국에 비하면은 조금 나은 거죠. 유럽이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나을 네.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재밌는 부분이 미국과 EU의 관세 부과 방식을 보게 되면 네. 두 주체 간의 힘의 구도를 알 수가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말씀처럼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사실 연설 중에는 2000%라고 하는 수치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중국을 적대하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력한데 그러네요. 근데 그에 비하면 유럽은 조금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저 심지어 유럽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산이 장악해 가고 있어요. 워낙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에 팔리는 전기차 10대 중에 한 대가 네.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를 더하게 되면 네. 5대 중에 한 대가 메이드 인 차이나이고요. 그래서 관세 부과에 나선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건데 네. 근데 아직 중국산 전기차가 뭐 제대로 진출하지도 않은 미국과는 사정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물리는 추가 관세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유는 이런 거예요. 미국은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관세를 확 높일 수 있는 거고 유럽은 그 반대입니다. 뭐 중국에 오히려 종속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도 볼 수 그래요? 있을 만큼인데 뭐 아이러니하게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걸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나라가 또 독일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유럽의 맹주 독일인데 유럽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가장 겹쳐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독일도 차 하면 빠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명분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매긴 관세 같은 경우에도 각 브랜드별로 달라요. 네. 그래서 BYD에는 17%, 네. 지리차에는 18.8%, 국유기업이라고 해서 중국의 국유기업인 상하이 자동차에는 35.3%, 그리고 폭스바겐, BMW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에는 20.7%, 테슬라에는 7.8%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가 그 중국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EU 집행위원회가 명확하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별로 이만큼의 관세를 보조금을 받았으니 너네는 이만큼의 추가 관세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이 왜 반대를 했던 건가요? 이상해도 조금 많이 이상하죠. 네.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을 장악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독일이고 또 네. 독일에 그러면 있는 관세를 더 자동차 3사일 부과하자 텐데. 뭐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되는 게 상식적인데. 그렇죠. 자기네들 도와주겠다고 네, 하는 네, 네. 관세니까 앞에서 잠깐 힌트가 나오기는 했어요. 폭스바겐이나 BMW가 중국 공장에서 만든 뒤에 유럽에 역수출을 하는 전기차에도 관세를 20%로 추가로 물리겠다라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사실 폭스바겐이 독일 국민차이고 유럽의 최대 자동차 메이커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본진이 중국이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네, 불과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가 폭스바겐이었고요. 지난해 2023년에는 중국의 비아디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네. 폭스바겐 그룹에 딸려있는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이런 고급 브랜드까지 포함하게 되면 여전히 1등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1위인 그 브랜드가 폭스바겐이었는데 지난해 폭스바겐 그룹이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323만 대를 팔았는데 네. 단일 국가라는 뭐 압도적인 최대 시장인 거죠. 독일에서는 114만 대 정도를 팔았고 서유럽 전체로만 놓고 봐도 중국에서 판 것보다 조금 적은 314만 대예요. 차이가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판다라고 하면 이게 큰 상관은 없는데 이미 중국의 부품 공장을 비롯해서 거의 40개에 가까운 그렇겠죠. 공장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본진인 독일에는 10곳의 공장이 있는데 중국의 공장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든 자동차를 중국에도 팔고 그리고 다시 역수출을 해서 독일로도 가져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한테도 추가 관세를 매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네. 본진인 독일의 공장 3곳을 문을 뉴스가 닫겠다고 나왔어요. 네, 맞아요. 선언을 했었죠. 근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눈치를 폭스바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정말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렇죠. 정도의 그래서 예. 중국산의 전기차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당장의 자국 기업인 폭스바겐이나 BMW가 타겟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중국 본토에서 역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뭐 혐한 정서에 뭐 맞아요. 예. 혐한 정서를 핑계로 해서 불매 운동 같은 게 벌어지게 되면 가뜩이나 이리저리 수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힘의 논리가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됐는데 폭스바겐만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네. 폭스바겐만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상징적인 기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 폭스바겐이야 사실상 뭐 본진이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네. 여하튼 독일인인 포르쉐 가문이 완벽하게 소유하고 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또 다른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네네네. 여기를 보면 모회사가 다임러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최대 주주예요. 네. 근데 이 다임러 그룹의 최대 주주가 중국의 국유 기업인 베이징 자동차고요. 그 다음 대주주 자리가 중국 지리차입니다. 아. 그래서 이 둘의 지분을 합하면 20% 정도가 되니까 물론 20%의 지분으로 뭐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그래도? 중국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와, 어느새 중국이 이렇게 깊이 개입돼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조금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난 20년간 독일의 성장 엔진은 사실 중국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슷하긴 한데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후유증 때문에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었습니다. 네. 근데 2005년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된 건데 그렇죠.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앙겔라 메르켈 모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네. 이 메르켈 모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폭스바겐, 보쉬, 바스프 이게 그 각 분야에서 세계 1등하는 대기업이거든요. 이런 1등 대기업들을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시킵니다. 오. 그러면 거기서 완제품이나 중간재 제품을 만들어서 팔겠죠. 네. 그러면 수많은 부품과 소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독일 자국에 있는 강소기업, 우리가 흔히 미텔슈탄트라고 부르는 그런 강소기업들에게 맡기는데 예. 그러면 당연히 중국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러시아산 값싼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이 미텔슈탄트의 원가 경쟁력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자였던 독일을 유럽 맹주로 일으킨 일종의 성장 방정식, 공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독일의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 보면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이런 강대국들이 다른 강대국들의 중국 수출을 합한 것보다 2배 정도나 많아요. 그렇군요. 엄청 많다는 거죠. 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메르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예. 하곤 했잖아요. 그때 그래도? 공식적으로 중국을 탓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국에 많이 의존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둔을 네. 하는 그런 방식을 아. 취했는데 그래서 밀월 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예.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사이가 좀 나빠졌나요?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지난해 7월에 숄츠 내각에서 발표한 중국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중국에 너무 의존했다는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당연히 그 바구니가 깨지면 모든 달걀이 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지를 동남아로 옮기거나 혹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독일의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독일 예전에 그 중국이 독일의 진출을 반겼던 독일 대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반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 대기업들은 제조기업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로 삼으면 좀 뽑아먹을 게 많을 것 같다. 속된 말로. 예. 이런 이유에서였는데 네.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이 하라면 뭐 다 하는 그렇죠. 거니까. 외국 네.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니네 우리나라 기업과 합작 방식으로 차려라. 네. 손을 잡고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상하이차와 합작법인으로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20년을 지나왔더니 이제 중국 제조기업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독일 기업을 파트너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네.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뭐 실제로 뭐 공작기기나 전자제품, 전기차, 풍력터빈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중국 제조기업이
중국 제조 기업이 독일 기업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상황까지도 왔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독일은 중국의 심기를 살피고 또 중국은 반대로 큰 소리를 떵떵 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된 겁니다.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걸 보여주는 건데 네. 뭐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중국은 사실 들어가는 건 쉽지만 나오는 게 매우 어려워요. 사실 한국 기업들도 예. 이제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잖아요. 독일 기업도 합작법인이라고 하는 굴레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건데 네. 이제 발을 빼는 순간 그 합작법인에서 쌓아놓은 모든 걸 이 중국 기업에 넘겨야 되고 이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을 뺀다 그러면 최대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뭐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호랑이 등에 탄 모양새라는 말인데 모양은 그렇지만 중간에 내릴 수 없다. 네, 네. 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내렸다간 큰일이 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독일 정부의 전략과 달리 독일 기업들은 중국 투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뭐 유럽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도 오히려 유럽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통계적 착시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 독일의 대기업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빠져나와야 할 판에 지금 더 투자를 늘리는 맞습니다. 모양새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두 번째 아이러니 같은 건데 이게 또 중국 전기차 때문이기도 해요. 이제 화석연료 시대에서 사실 독일은 자동차 왕국이기도 했고 그럼요. 그 상징이 폭스바겐, 벤츠 그리고 BMW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시대에서 사실 독일 자동차는 설 자리가 지금은 없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 중에 하나가 ID4라고 하는 전기차가 있는데 사실 뭐 형편없다라고 뭐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네. 뭐 그래서 사실 전기차 시장은 비아디 같은 중국 브랜드나 테슬라의 각축전이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가 끼는 정도인데 이걸 바꾸려면 사실 독일의 대기업도 중국 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전기차 시대에 그나마 조금 명암을 내밀려면 중국 기업들과 합작을 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공장도 세워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뭐 독일 어려워서 공장문 닫겠다고 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지난 4월에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중국의 전기차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이미 중국에 세운 전기차 R&D 센터라고 하는 게 6곳에 달하고 중국 기업과 맺은 파트너십도 12건이 넘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최근에 가파르게 늘고 있는 모양새인데 뭐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벤츠나 BMW 사정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상징적인 건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설계를 중국 상하이 R&D 센터에서 하거든요. 이게 자동차의 핵심은 사실 설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련 기관차 시대에서는 네. 독일에서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 공장에서 차를 제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힘의 구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전기차의 설계는 이제 중국에서 하겠다는 거니까 이걸 조금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대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더 중국에 깊숙이 발을 담가야 하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이건 독일 자동차 3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과거 피아트로 불렸던 이탈리아 자동차 메이커인 스텔란티스도 중국의 손을 빌려서 전기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건 프랑스의 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동차 산업에서는 아쉬운 건 중국이 아니라 독일 그리고 유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판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럽과 중국이 뭐 협상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긴 하나요? 네, 협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확정하면서 덧붙였던 말이 네. 협상은 계속된다라는 얘기였는데 뭐 이달 초에도 EU랑 중국의 대표원이 만나서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외신 소식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만 뭐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전기차의 가격을 너무 싸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또 추가 관세를 붙이지 않는 쿼터 물량 이 정도의 물량까지는 우리가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협상안이 아마도 그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사실 중국의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과연 유럽이 얼마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중국은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유럽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 실제로 유럽산 돼지고기, 유제품, 브랜디 같은 그 물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히토류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죠. 히토류. 맞습니다. 네. 사실 탄소 감축 대열의 가장 선두에 선 게 유럽인데 이 핵심 그렇죠. 축은 태양광 발전이랑 풍력 발전이거든요. 네. 태양광 패널은 이미 중국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장악하고 있어요.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중국. 원재료부터 부품 모든 것을. 그다음에 풍력 터빈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 없으면 풍력 터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무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만약에 중국이 뭐 마설 카드로 네, 내민다 그러면 사실 유럽은 탄소 감축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설사 협상이 결론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다른 방법이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스텔란티스 CEO가 이런 말을 했는데 비아디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유럽에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아디는 헝가리에 유럽 첫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고 네. 최근에는 튀르키예에도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스웨덴 자동차인 브랜드인 볼보를 인수한 중국 지리 자동차도 폴란드의 전기차 공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 관세 장벽을 쉽게 넘어서 중국산 전기차를 유럽의 싼 값에 팔 수 있다는 거죠. 예, 중국이 가진 카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밴 모리슨의 크레이지 러브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 hear her heartbeat from 1,000 miles